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백훈입니다. 저기학당 발글정 도울릭 애국 교양 능력을 국민에게 교육을 해보겠다는 거창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중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에서 빅사이클 발제를 하겠습니다. 빅사이클 How countries go broke. 야,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망하는가?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저자 레이 달리오. 저는 이 책을 읽고 감히 충격적이다고 하는 말씀을 감상을 드립니다. 왜? 저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업가 CEO입니다. 위대한 투자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로 성장을 시킨 겁니다. 저는 자유시장 수호 의병으로서 전 절실히 깨닫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계몽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산업공상이 되는 나라는 망한다. 산업공상이 되는 나라 망하고 상공농사 수로로 존경하고 흠모하고 영향력이 있고 하는 나라는 흥한다. 마치 근대화에서 조선이 망한 거는 산업공상이요. 일본이 저렇게 근대화의 세계 최강이 된 건 상공농사 덕분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가 뭡니까? 법주기가 앞장서서 큰 소리 치면 망해요. 즉 다시 말하면은 국회의원 숫자에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가 많으면 망해. 그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그래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경제학 박사,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망해야.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 판검사보다 앞장서야 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즉 우리 오정근 경제학 박사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도 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는 말씀을 자유시장 수호 의병으로서 강력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공감했으면 박수 이모지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 소개를 보면은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이 레이 달리오의 원칙 시리즈의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아마존 베스트셀러 1등. 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이후에 그 책도 대단했지만 4년 만에 출간한 빅사이클. 이 책은 그런데요. 제 실력으로는 이거 완벽 소화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정근 박사님께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저는 발제를 짧게 하고 토론 시간에 오정근 원장님의 많은 코멘트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평 보면은 미국의 재무장관들은 둘 최고의 책이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발제 자료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발제 자료는 북한 서트 카톡방 그리고 이 동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대규모의 부채 사이클은 책 속으로 내용 중에서 그 주기가 일치하는 그리고 정치 사회적 중요한 사이클 그리고 국가 간의 지정학적 역량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 다섯 번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5대 동인 빅사이클의 5대 동인이라고 저자가 정리한 건데 이거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전체 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렇게 발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5가지 이 책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경제 사이클, 무질서 사이클, 그다음 지정학적 사이클, 자연재해, 또 산업혁명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AI 혁명이라든가 신기술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출판사의 평을 요지는 세계는 이미 빅사이클 최종작 갈 때까지 가고 있다. 현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자시온과 바청년의 이 책 선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우리는 이 책을 봐야 되겠습니다. 책을 못 보더라도 발제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발제 자료를 한 서너 번은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4개 부서로 총 19장, 19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발제자가 저는 챗GPT 4o
프로 버전을 쓰고 있는데 챗GPT에게 이 책을 전부 스캔을 해서 OCR로 해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챗GPT의 별명은 신비서입니다. 신비서. 신의 경지의 능력을 갖춘 신비서라고 하니까 이 챗GPT 신비서가 참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백훈 박사님 주인 시킨 대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야, 너대로 한번 이 콘서트를 말이지 발제를 하는데 10분 이내로 하는데 한번 네가 한번 요약을 해볼래? 예, 알겠습니다. 해서 요약해 준 게 저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헤지펀드 창립자고 책 속에는 보유한 자금보다 약속한 금액이 더 많을 때 발송합니다. 야, 나 이렇게 뭐 하겠다 했는데 돈은 없어요. 나 이렇게 돈 갚겠다 했는데 돈은 없어요. 부채 위기다. 이렇게 쉽게 손주들 앞에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일단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이거 80년 주기, 거의 1세기죠. 1세기, 한 세기 주기로 반복되는 거를 책으로 이렇게 써냈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특징을 보면 단기 부채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은 빅사이클이 된다. 그런 것이죠. 신용 창출과 부채 증가가 뭐야? 그래서 돈이 남의 돈이든 무슨 돈을 꾸면은 현금이란 자산이죠. 부채 자산.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써야 되죠. 잘 써야 된대. 그래서 저자는 단기 부채 사이클은 약 6년, 장기 부채 사이클은 약 80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부채 위기의 9단계. 챗GPT 우리 신비서는 부채 위기를 9단계다. 1단계는 민간 간 정부 부채 증가, 2단계 민간 위기의 민간 위기를 살려주려고 또 정부가 또 쓰죠. 마치 부채 탕감이다 뭐다 하면서 시장이 부채 수요, 시장이 돈이 없어요. 융통이 힘들어. 다음 4단계는 국채 매도와 외환 보유고가 감소. 5단계는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간접해서 금리 퍼센트 역프로다 이게요. 일본은 마이너스 프로도 있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돈을 찍어내죠. 그럼 중앙은행 손실이 드러나죠. 그러면 다시 부채 구조조정하면서 하는데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망해서 또 새롭게 나가야 된다. 이제 9단계 부채 위기 9단계입니다. 부채 사이클의 역사적 사례로서는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말까지 미국 사례, 그 다음 194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하고 전 세계적인 사례를 이렇게 저자가 참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그 다음 현재 부채 사이클 상황과 전망, 미국의 현황은 이게 GDP 대비 역사적 최고치에 달려 역사적 최고치. 또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요 국가 미국, 유럽, 일본, 또 중국을 포함한 진흥신국.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오를 것이고 화폐 가치는 하락될 것이고 부채 구조조정 통합한계 전라가 가능성이 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챗GPT가 주인님 여기서 발제 토론 제목으로 그러면 한국은 어느 단계인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부채 증가 시대에 개인과 기업이 같이 할 재정 지혜는 무엇인가? 이거 토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 실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오정근 원장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 챗GPT 신비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토론 주제를 냈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언제서부터 네가 한번 기본 답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한국은요 경제 성장을 두나 부채 부담 증가 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자산 거품이 우려되고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부채 관리가 실패한 경고 신호 단계다. 글로벌 부채 위기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무엇인가? 선제적 부채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 긍정성 강화가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이 지금 돈 풀기 저거는요 완전히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경제 성장, 기술 혁신, 생산성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부채 신고할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돼? 개인과 기업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이 필요하다. 재무적 유연성이면 안정성이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적극적인 금융교육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발제자가 책도 보고 하면서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저자는 부채 사이클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있어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과거의 사례를 공자님 온고지신도 있죠.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분석을 했다. 경제 위기 대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책을 쓴 것이고
정책 결정자, 그렇죠. 정책 결정자, 투자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채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경제적, 사회적 혼란 최소화의 이 책을 저술한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네. 서문은 보면은 부채 위기가 시든 작동 원리의 중요성, 경제적 혼란의 역사적 반복성, 중앙은행과 정부의 유행 대응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 대응 전략으로서 금리 조정, 화폐 평가 등에 대해서 이해를 주기 위해서다. 부채 사이클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책의 목적은 위기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 원칙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그래서 평가 전략, 평가 절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챗GPT 신비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에게 평가 전략, 평가 절상 쉽게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발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1장 대규모 부채 사이클의 요약. 부채라고 하는 거는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죠. 돈을 갚겠다는 약속. 근데 이 약속이 갚을 능력, 자금보다 많아지면 부채 위기다. 부채 위기 전형적 패턴은 부채가 과도해지죠. 상환 능력이 부족하죠.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평가가 전락되죠. 자산 가치 하락이 되죠. 그렇게 위기가 발생이 된다. 그럼 여기에 중앙은행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대응 전략을 하는데 이게 무조건 화폐 평가 전략으로만 대부분 하고 있다. 부채 위기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은 큰 혼란을 초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부채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2장 말과 개념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리도 알자.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알자.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공급과 수요죠. 또 신용과 부채의 역할. 신용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환 능력이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해외 차관을 들이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까지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차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선친도 우리 어릴 적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목수를 하지만은 목수였습니다. 동네에서 돈을 잘 꿨어요. 왜? 신용이 좋으니까. 그래서 집도 그때 초가집이지만 장만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돈 잘 꿀 수 있다고 해서 돈을 필요 이상으로 껐다. 그럼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쉽게. 다음 3장 숫자와 방정식으로 보는 부채의 작동 원리. 이거는 판단을 어떤 거냐. 소득 대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자율과 소득 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부채 상환액과 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중앙은행과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 금리 조정.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숫자와 방정식으로 부채 상태를 명확히 분석하면서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음 전형적 순서는 초기 징후가 있대요. 민간과 정부의 급속한 증가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고 중앙은행의 대응은 금리를 0% 낮추고 화폐 발행을 많이 찍어내. 하지만 효과가 감소하고 혼란이 확대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손실을 크게 입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 구조조정과 탕감해준다 이런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거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공짜라면 좋아하는 게 국민성이니까. 5장 민간 부문과 중앙정부의 부채 위기 단계 1단계에서부터 4단계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1단계가 민간 및 정부가 부채가 증가한다. 이것이 1단계. 큰 빅사이클 중에 1단계. 그러면은 정부가 민간을 지원. 그러면 정부 부채가 증가된다 이게. 2단계는 민간이 위기가 생깁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직접적인 재정적 구제금융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2단계다. 이 정도면 우리가 빅사이클이 2단계라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단계는 뭐냐? 중앙정부 자금이 조달. 정부가 민간 부분 돕기 위해서 자금도 시도하지만 시장의 부채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4단계는 국채 매도 및 금융 불안전이 심화된다. 이게 다음 6장 5단계 6단계입니다. 5단계 6단계 중앙은행으로의 위기. 이게 중앙은행이 개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적극적 개입, 금리 0% 낮추고 화폐 돈을 찍어내요. 그러다 보면 중앙은행이 손실을 입게 돼요. 이것이 악순환 경제에도 혼란이 생기고 중앙은행이 사실상 파산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것이 5단계, 6단계입니다. 그 다음 7단계에서부터 마지막 9단계까지 되게 시작이 됩니다. 7단계는 뭐냐? 부채 구조조정과 화폐의 평가 전략. 대규모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디플레이션 방식, 부채 재조정 탕감
탄감 소리가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시기 단계다. 다음 8단계 자본 통제 및 재정 긴축 조치. 세금을 많이 내죠. 이거에 대해서 자본 통제 등의 조치로 자금 유출을 억제하고 재정 조정을 강력하게 해서 재정 균형 회복을 시도하지만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 이게. 그래서 9단계는 관리 가능 수준으로 이제 부채를 어떻든 간에 망해가 경제는 망가지지만 줄여들고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빅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로 가는 것이 마지막 9단계다. 자, 그다음 8장 전반적인 빅사이클. 빅사이클의 개념은 부채 위기, 질서 변화,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이게 5가지. 5가지, 이 5가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고 이 세상에 내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이 역사적 반복성 강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규명을 했다. 대규모 부채 사이클은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질서의 변화와 혼란을 초래한다. 국가 간 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빅사이클을 통해 기존 경제 질서가 붕괴돼.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빅사이클로 돌아간다. 제국은 망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예, 그렇죠. 과거를 보면 과거를 우리가 반성을 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역사를 왜곡을 하고 공산주의자는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성이 있다. 그래서 미래가 예측할 수가 있다. 인과관계를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채 위기 해결 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9장부터 과거에 대한 고찰을 보면은 1865년, 1945년 2차 대대전 말기까지 대규모 부채 사이클의 시작과 전개가 있다.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근본 위제로 유지하면서 경제적 긴장과 불황이 반복으로 해왔다. 1870년대에 기술 혁신과 경제가 팽창이 됐죠. 철도, 전기, 전화 등 기술 혁신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거품과 경제 위기가 이때도 발생이 됐다. 유명한 1929년 대공황의 발생, 1920년대 과도한 부채와 투기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되어서 전 세계적 대공황을 초래를 했다. 중앙은행의 미국은 근본 위제 포기했죠. 1971년 8월 15일에 이 1945년까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세계니까 경제 구조와 국제사가 크게 변화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됐다. 9단계가 시작이 됐다. 자, 10장은 그러면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정리를 해본다. 크게 전후의 경제 질서 형성과 성장,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 달러로 기초통화로 한다. 세계에서 그때 고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미국이 엄청난 부채 증가로 인해서 도저히 골드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닉슨, 우리 돈 못 바꿔줘.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죠. 이건 다 상식적인 겁니다. 1980년도 이후에 부채가 아주 팽창이 되고 있고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현재는 뭐냐? 현재는 새로운 위기의 징후가 있다. 팬데믹 대응과 추가적 부채 증가로 인해 현재 부채 비율이 역사적 최고치에 향후 경제 위기의 경고가 강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11장 1945년부터 1971년이 아무래도 달러 금으로 못 바꿔줘 하는 그것이 되겠죠. 제2차 세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거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달러를 쓰자. 달러를 기초통화로 쓰자.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이 대부분 차지한 미국 달러가 기초통화가 되니까 경제가 잘 됐죠. 달러면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이 월남전도 치르고 또 하면서 달러가 무진장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바꿔주죠. 근본위제의 한계와 붕괴. 1971년 닉슨 정부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근본위제 동식 종료. 경제 불안정과 화폐 시스템 변화,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이 확대 결과가 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1971년부터는 태환 화폐가 아니라 불안 화폐이죠. 못 바꿔주는 돈, 그냥 종이돈.
1971년 근본위기 붕괴 이후에 근거 무관하게 정부가 시중을 기본으로 하는 불안화폐 체제로. 불안화폐가 뭐냐? 안입을 바꿔주지 못해 금으로 바꾸지 않은 화폐. 예. 피아트 화폐라고 말이야. 야, 이 종이가 돈이야. 예. 종이일 뿐이야. 그런데 이거 반대말은 태환화폐죠. 태환화폐. 달러. 저 금으로 바꿔준다 그랬을 때 그땐 태환화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이 등장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으로 못 바꿔주고 금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도한 부채 증가 금융자유,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부채가 급증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 자산 거품이 자산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2008년 드디어 터졌습니다. 예, 드디어 터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어있다. 다음 13장.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불안화폐와 부채화폐와 글로벌 금융위기 중앙은행 개입.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적극적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 등 시장 안정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부채 폭발적 증가. 중앙은행 대규모 국채와 기타산 매입해서 화해 공략을 늘리고 하지만 민간 및 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됐다. 부채 화폐화 현상이 발생했다. 자산 가격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이 되고 통화 정책의 한계 지속 가능성이 위협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장. 팬데믹과 대규모 재정 적자의 화폐화. 예. 코로나19에 그 팬데믹 경제 충격이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때 경제가 중단됐죠. 경제사업이.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붕괴 방지를 시도했다. 예, 미국이죠.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 전 세계 나라가 그랬습니다.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가 발생됐다.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왜? 경기 부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돈 퍼주기, 이재용 정부 돈 퍼주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입니다. 중앙은행이 적극적 개입과 부채 화폐화.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부채를 매입해 화폐 발행 크게 늘림으로써 재정 적자를 사실상 화폐로 전환. 부채 화폐가 됐다. 부채 화폐. 자산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인플레이션 위협이 급격히 높아지게 됐다. 장기적 경제 안정성이 없어지게 됐다. 우려되고 있다. 걱정이 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1945년부터 1949년 여기는 중국. 예. 중국입니다. 중국. 예. 1949년이 뭐죠? 중국 공산당이 나온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은 1949년 중국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런데 시장 개방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거는 1978년 이후에 덩사업행이 장악을 함으로 해서 오택동의 사후에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경제 주요 축으로 올라섰죠. 대규모 부채 축소와 리스크 증가. 근데 2008년 이후에 경제 불황에 의해서 중국도 민간 및 정부 부채가 급증해서 금융이 더 높아지고 있다. 내부 경제 불균형과 빈부 격차가 심해되고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중국은요, 어떤 우리 정세 분석가는 특히 백모라고 하는 박성현 아주 천재입니다. 그분은 중국이 내부 식민지를 활용한대요. 즉, 뭐 상하이니 뭐니, 즉 해안 도시는 잘 살지만은 그 내륙에 농촌은 지금도 그냥 한 엄청난 숫자, 대부분의 숫자는 못 살고 있는데 거기를 내부 식민지라고 해요. 내부 식민지. 그러니까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폭발해도 터지게 됩니다.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와 미중 경쟁이 심화, 경제적 성장과 군사력 강화로 중국이 뭐 1대1로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잡자해. 중국멍을 확대를 하는데 미국과의 경제 군사적 경쟁이 심화돼서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지정학적이 부채 사이클의 3단계째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요인. 그러면 일본 어떠냐? 일본 과거에
G2까지 갔던 일본은 1980년대 자산의 가격이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거품. 과도한 부채, 이것도 부채 때문입니다. 금융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자산 거품이 형성이 됐고 그 거품이 90년대에 붕괴가 됐대요. 그래서 경제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상태로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됐다. 중앙은행이 대응과 한계 일본이 0% 심지어 옛날 마이너스 금리까지 있던 걸로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시도했지만 경제 회복 안 되고 디플레이션 탈출도 안 됐다. 급증한 정부 부채와 경제 활력이 저하. 지속된 경기 부양책으로 했지만 이건 정부 부채만 증가했지 회복 못 시키고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정체를 이뤘다. 일본 사례를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자산 거품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장기 경제 침체를 초래한다. 단순히 통화 정책만으로는 실질적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것이 일본의 사례다. 다음 17장 지표 얘기. 저자의 지표들의 의미입니다. 저자의 지표들의 의미. 부채 지속 가능성 지표. 그래서 이 저자가 지표를 이렇게 관계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 및 정부 대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판단.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응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통화 가치 및 인플레이션 지표, 통화 가치 하락률, 상승률 등을 부채 화폐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 안정성을 점검할 수가 있다. 부채 위기 중임 및 금융 시장 위험 지표, 신용 스프레드, 위험이 어린 정도인가 이거를 펼쳐볼 수 있고 자산 가격 수준, 외환 보유고 등으로 금융 시장의 위험도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다.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 지표, 소득 불평등, 사회적 갈등 수준. 그래서 이거를 저자는 지금 내 남편 통화가 안 될 거야. 그래서 18장 앞으로의 전망에서 저자의 3%와 3단계 해결책이다. 1단계는 뭐냐? 지출과 소득의 균형. 모든 게 균형이죠. 균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빚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정부 지출과 소득 균형을 맞추는 재정 경쟁력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학도들이 정치익이 있어야 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정치학도들이 장악을 해야만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다. 2단계는 부채 재구조화. 과도한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재구조화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실행하여 금융 안정을 이룬다. 3단계는 경제 생산성과 성장 촉진, 혁신해야 되고 생산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해서 장기적 부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3% 목표의 의미는 저자는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균형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부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미래라고 하는 거는 저자 레이 달리오가 보는 미래. 부채 위기라는 거는 불가피하다 아무리 하더라도 과도하게 축적된 부채로 인해서 미래의 대규모 부채 위기가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각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다. 빈부격차, 내부 갈등이 심화해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질서의 변화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와 미중 전쟁, 지정학적 질서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국제적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중국과 자유중국 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압력, 지속된 부채 화폐로 인해서 주요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 해결과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다. 근본적인 부채 해결책 마련과 경제 생산성 회복, 국제 협력 강화가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정말 경제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표를 이해하거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못하고 우리 오정근 원장님 정도나 이제 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 레이 달리오의 저자는 이걸 또 요약본을 또 책을 만들었어요. 요약본이 딸려왔는데 요약본을 또 보더라도 그 요약본에 내놓은 거, 요약본에 강조하는 거와 신백훈 발제자가 하는 내용이 이 발제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 토론 시간에는 오정훈 원장님의 코멘트를 특강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유학도로서 공자왈, 맹자왈, 유학도로서 뭐가 생각날까? 뭐가 제일 어울릴까? 뭐 많지만은 많습니다. 뭐 과요불급도 있고 뭐 많습니다. 하지만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 인무원력 필요구누라. 예. 사람이 말이야 항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걱정, 근심, 사고가 터져. 그 말이죠. 이 참 대단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부채 관리에 적용이 되는 교훈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계획 없이 단기적인 목표에 급급해서 부채를 늘리게 되면 결국 가까운 시기에 경제적 위기가 근심을 겪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매년 위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니던 직장 노기업도 보면은요 매년마다 금년 결산 어려워, 금년 결산 무척 어려워. 그래서 위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제 고향인 제주도는 존양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울 때를 기회해서 지금까지 애껴 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밭에 뿌린 씨앗 종자까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경제 환기에 눈앞의 이익만 보고 부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는 통찰을 공자님 말씀도 있다. 선제적이고 앞서서 원칙적인 부채 관리가 위기를 방지하는 최선의 기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공자님의 교훈도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을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신백훈 발제는 사실 줄이고 우리 서로 이번에 오정훈 원장님께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백훈의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